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우울증 환자가 크게 늘었다고 하죠. 지난 5년간 대구와 경북에서는 90만 명이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요. 전국적으로는 906만 명이 치료를 받았는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42만 명이던 우울 불안장애 환자 수는 올해 8월까지 파악된 것만 해도 140만 명에 이를 정도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환자 수가 큰 폭으로 늘고 있지만 국내 정신과 의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서 정부와 의료계가 정신건강 분야의 투자를 늘려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10월 10일 오늘은 정신건강의 중요성과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한 정신건강의 날입니다. 마음의 건강을 돌아보고 잘 챙길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0월 10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안동은 구름 많은 가운데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봉화 8도, 안동 11도로 출발해 낮 최고 기온은 봉화 20도, 안동 22도로 오늘도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남은 한 주간도 비 소식 없이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선선한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는 10월 10일 한지의 날을 맞아 국내 3대 한지 생산지인 안동에서 올해로 15번째를 만든 한지축제가 개최됐습니다. 빳빳한 종이 대신 부드러운 한지 위에 글을 쓰는 한지 백일장과 함께 한지를 직접 만들어보는 한지뜨기 체험도 해볼 수 있었고요. 특히 전국 안동 한지 대전을 통해 접수된 100여 점의 한지 공예품도 함께 전시돼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에선 한지 특별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이번 전시회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사찰에서 소장하고 있는 10여 점의 기록 자료와 우리나라 최초의 불경 언해서인 월인석보 등의 보물 4점이 전시됐고, 안동대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보물급 유물 원희엄마 편지도 최초로 외부에서 전시됩니다. 이 유산들은 모두 한지에 기록된 덕에 수백 년, 길게는 1000년 이상 보존될 수 있었는데요. 또 전시회에 앞서 한지의 날 학술 포럼도 열려 한지의 우수성과 가치를 널리 알렸습니다. 이렇게 전통 한지는 우리 역사를 기록하는 모든 기록 유산의 바탕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한지를 보존해 나가는 노력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경북 동해안 오랜만에 모처럼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기온도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겠는데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 14도로 쌀쌀하기 시작했고요. 낮이 되면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 크게 벌어지는 만큼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고요. 해상에는 오늘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근 포항시 남구 해안가 일대에서 소나무가 집단 고사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산림청과 경북도 포항시가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남구 구룡포 호미곶 해안가의 소나무 군락지 약 2만 1000헥타르에서 소나무 20만 그루가량이 재선충병으로 말라 죽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는 겨울철 가뭄과 봄철 고온 현상 등의 이상기후와 태풍, 염해 피해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지난해부터 이 지역을 복합방제구역으로 구분해서 재선충병 방제와 숲 가꾸기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피해 면적이 너무 넓고 고사한 나무가 많아서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포항시는 드론을 활용해서 약재를 분사하고 집단 고사 발생진의 모두배기 등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피해 유형에 맞춘 복합적인 방제를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에서 전해드립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0도, 최저 기온은 15도로 예상되는데요.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도 낮은 17도로 출발해 다소 쌀쌀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예정인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북서에서 북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항로상의 기상 악화로 인해 시간이 변경된 일부 여객선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사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울릉도 칙소가 2024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울릉군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통 한우의 한 종류인 칙소를 울릉군의 지리적 특성과 호반무늬 특성을 이용한 역사성, 상징성을 극대화해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울릉 특산물로 특화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울릉 칙소는 우리 민족의 상징인 호랑이와 비슷한 외모를 지녀 역사성과 정체성이 담보돼 미래 세대의 가치 소비 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자란 청정우 이미지, 외모 특이성과 고급화 전략을 통한 마케팅으로 고부가 산업으로 육성할 예정입니다. 특히 칙소 테마공원으로 관광산업 중심인 울릉군의 또 다른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 각종 캐릭터 상품 제작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울릉군은 청정섬 울릉도 칙소의 사육 기반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울릉군의 지역 대표 브랜드 육성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시행됐습니다. 전신 마취나 수면 마취 수술을 하는 병원은 CCTV를 설치해야 하고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녹화도 해야 하는데요. 이를 두고 의사는 의사대로, 환자는 환자대로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사단체와 환자단체를 각각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단체 연결 돼 있습니다. 이상호 대구시 의사회 부회장 연결돼 있습니다.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의사회 부회장 이상호입니다. 예, 법이 시행된 지 2주 정도 지났습니다. 현장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의무사항이라서 네. 병원마다 수술실에 CCTV 설치는 거의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네. 현재 병원 우리 대구시 내에 있는 대학병원급에서 아직까지 녹화 요청이 있다는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녹화 요청을 해야지 이제 녹화를 하는 거죠? 네네. 예. 의사협회에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93% 의사가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한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반대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93%의 의사분들이 반대를 한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 예. 설문 내용에 따라서 이제 그 내용은 주로 이제 의료진에 대한 인권 침해, 특히나 근로감시라든가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내용이 이제 가장 많이 나와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의사협회에서 반대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이 환자분들의 민감한 부위 노출이 촬영된다는 그 자체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가장 중요한 건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CCTV 설치를 반대합니다. 아, 환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고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에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게 네네.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을 하시는 네네. 건가요? 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배경을 보면요. 성추행이나 대리수술 같은 불법 행위를 막고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증거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추행이나 네. 대리수술 같은 불법 행위를 막는 데 있어서는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수술실에서 성추행은 그야말로 아주 극히 있을 수 없는 이제 사태거든요. 네. 수술실에는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의 뭐 간호사와 그리고 전공의들 같이 다 있고 마취하시는 마취과 선생님 다 있어서 거기서 무슨 뭐 성추행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대리수술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외방 효과가 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네. 너무나 큰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특히나 이제 의료사고 발생 시 증거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건 이 CCTV로 의료사고의 증거 자료를 그러니까 그 효용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왜 그런가요? 그 수술에 대한 민감한 수술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예. CCTV로 이제 촬영해 보면 수술실의 구조상 그 수술하는 환자 중심으로 주변에 다 의사들 그냥 촬영되는 내용이 머리하고 이것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CCTV로 그런 걸 확보한다는 건 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CCTV 촬영 각도로는 그런 그 의료사고 증거 확보하기가 힘들다.
네네. 이런 의견이신 건가요? 네네. 근데 또 의사들은 CCTV 설치로 환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떤 측면에서 그런 건가요? 일단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보면요. 네. 우리 시스템적인 면에서 수술하는 의사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신뢰가 깨지고 법률적으로 제한이 자꾸 들어오면 지원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의사회에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네. 필수 의료 분야에 반복되는 이런 제한이 전공을 선택하는 데서 영향을 주는가라는 질문에서 97%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공 선택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는 신뢰의 훼손이 얼마나 큰 문제를 줄 수 있느냐 한 가지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CCTV 촬영을 환자분이 요청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환자분이 요청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이 소송을 가서 그 증거 자료를 내가 채택하겠다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술하는 사람은. 의사 입장에서는요. 의사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한 부작용을 많이 낳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어떤 부작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수술은 네. 수술이란 건 항상 합병증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에 환자한테 최대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완치라는 개념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합병증 발생의 위험성을 감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수술을 예를 들어서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나에게는 CCTV 촬영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요구가 들어오면 합병증이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수술, 안전한 수술, 오히려 그게 심화되면 수술 자체를 안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환자분이 CCTV 촬영을 요구한다는 자체가 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그게 결국은 환자분한테 손해로 돌아간다는 것. 그걸 그 방어적 진료와 수술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 예. 네네. 그럼 적극적으로 진료나 수술에 임하지 않게 되는 어떤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의사협회에서 지금 CCTV 설치법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고 또 심판 회부 결정이 내려진 상태인데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논의가 되기를 의사협회에서는 바라시는가요? 헌법재판소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훌륭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예. 근데 그것보다도 더 우리 국민들이 더 현명하셔서 우리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이런 수술실의 CCTV 촬영 자체를 아마도 신청을 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많고 예. 그렇게 돼서 결국 이 법안은 사문화되는 법안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우리 사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서로 간에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관계를 많이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해서 의사협회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상호 대구시 의사회 부회장이었고요. 자, 지금 그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와 관련해서 환자단체도 불만이긴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법이 오랜 논란과 진통 끝에 시행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수술실의 안전과 그 인권 보호를 위해서 그 의료법에 그 CCTV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는 것 자체의 의미를 좀 두고 있고요. 예.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유령 의사에 의한 수술이나 무작위자 대리 수술은 예방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부족한 부분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신청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청이요? 환자가 그렇죠. 네. 그냥 의무적으로 촬영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요청을 해야지 이제 촬영하도록 돼 있다 보니 사실 이게 자칫하면 의사에 대한 불신이나 또 치료상 불이익을 입지 않을까 싶어서 선뜻 촬영을 요청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더 큰 문제는 이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너무 많습니다. 응급수술이나 응급수술은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데 위험한 수술, 전문의가 참여하는 수술, 이건 상급 종합병원이나 큰 병원은 대부분의 수술이 제외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현재 수사나 재판이나 조정이 진행되는 경우에만
촬영한 영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 활용의 범위가 좁고 또 영상 보관 기간도 30일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네. 의료사고 나와서 사망사고 발생하면 환자가 장례 치르고 또 되게 전문성을 요하는 능력이다 보니 분석하면 한 달은 금방 지나가거든요. 기간이 너무 30일 짧다. 짧다 이제. 예. 그 의사단체에서는 뭐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또 대리 수술은 처벌 강화로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CCTV 촬영 각도상 의료 사고를 가릴 수 없다. 조금 전에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약간 이제 의료계에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오해요? 수술 CCTV 이 논의는 성범죄나 의료 사고는 나중이었고요. 이거는 유령 의사에 한 그 유령 수술하고 무작위 대리 수술을 예방하기 위해서 처음에 입법화 논의가 진행됐고요. 네. 진행되던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성범죄도 발생하고 의료 사고를 직접 그 수술하는 부위를 촬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이 잘 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후 응급처치를 잘했는지는 CCTV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 실제 그렇게 확인됐던 되게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있는 거고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도 프라이버시 인권 침해가 워낙 인권이 중요하다 보니까 처치실, 검사실 모든 곳에 다 무조건 설치하라 이건 아니고요. 환자들이 전신 마취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수술실이고 수술실에 일단 안전과 인권부터 먼저 보호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응급 상황을 나중에 이제 환자나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그렇죠.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이게 해주셨네요. 중요한 게 분쟁을 조기에 동식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의사 분들은 방어적인 진료 또 수술을 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동의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다 전문이고요. 네. 전문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CCTV 세상이라 할 정도로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은 곳에 설치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시당하고 있다. 잠재적 범죄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100% 다 의무 설치하고 이제 촬영을 하는 이제 법이 시행되지만 법 시행 전에도 이미 20% 정도 전국의 병원에 수술 CCTV가 설치돼 작동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20%는 괜찮고 100%는 안 된다. 이거는 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앞으로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안이 어떻게 개선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지금 현재 촬영된 영상을 활용하려고 하면 모든 의료인과 환자 보호자 다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의사 중에 한 명만 반대를 해도 영상을 활용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 영상을 확인하는 이제 이런 좀 이렇게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고 30일 보관 기간이 너무 짧아서 이건 최소한 60일.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그 CCTV 같은 경우 60일 이상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60일이나 90일 정도까지는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시행에 대한 입장, 의사단체와 환자단체 각각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방금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였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화요일 순서 듣고 계십니다. 11시 23분 지났습니다. 올해 개관 20주년을 맞은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는 제20회 대구국제 오페라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개막작 공연 현장에 서유리 리포터 다녀왔다고요? 네, 작년에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는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 4부작을 한국 최초로 공연해서 국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올해는 바그너 이후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로 꼽히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살로메를 개막작으로 선정했고요. 예. 이외에도 엘렉트라, 리골레토, 맥베스, 오텔로 등 비극 작품을 메인 오페라로 선정했습니다. 개막작 살로메 현장 소리 듣고 이어서 관객들의 소감 이어서 들어봅니다.
슈트라우스 작품을 보통 잘 안 하니까 좀 기대하면서 얼리버드도 예매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살로메가 이제 요한한테 키스하는 장면에서 긴장감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게 굉장히 좀 잘 느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만족스러웠습니다. 작년에 바그너 니벨롱의 반지 이제 4부작이거든요. 그거를 보고 나서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게 있을까 이제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이번에 다행히도 이번에 이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대표작 살로메부터 해서 엘렉트라 같은 경우 아마도 국내 초연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기대해보면서 되게 설레고 그럽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어머니랑 같이 오게 되었어요. 되게 예전인데 갑자기 이제 그 춤을 추는 장면에서 핸드폰을 들고 와가지고 촬영하는 그 부분이 이제 무대의 그 일부로 이제 연결돼가지고 비춰지는 그런 장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좀 신선한 시도였던 것 같아요. 전 세계 우수한 분들을 이렇게 섭외해 오셔서 좋은 작품을 해마다 열어주고 계신 것 같아요. 20주년 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예산과 지원으로 더욱더 활성화돼서 이걸 통해서 이제 대구시가 더욱더 오페라로 알려지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국제오페라 축제가 20회를 이제 거듭하면서 공연 작품 수준만큼 또 관객들의 수준도 그만큼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공연을 기획하는 입장에서도 살로메나 엘렉트라 같은 작품들은 어려워서 타 오페라 축제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작품인데요. 이번에 살로메는 대구에서 처음으로 전악장을 공연했고 엘렉트라도 한국 초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주 만나보기 힘든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았는데요. 살로메에서 나라보트 역을 맡은 유준호 배우를 만나 작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나라보트는 근위 대장인데 살로메를 사랑해서는 안 됐지만 너무 사랑해서 요한나 안을 열어주면 안 되는 문을 열어주고 헤롯 왕에게도 죽음을 얻을 수 있는 위기였고 사랑을 못 얻어서 결국은 자결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살로메라는 작품은 말을 잘 해야 되는 작품인데 오케스트라 편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노래를 하면서 말로 연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중점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진짜 살로메를 옛날에는 14년 전에는 유대 3번을 맡았는데 그때 항상 나중에 저 나라보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비엔나에서도 했었고요.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도 하게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대구 오페라 하우스 20주년 공연에 함께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많이 찾아주셔서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살로메가 끝나고 계속 이어지는 모든 작품들 많이 찾아주셔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또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죠? 네, 메인 오페라 공연 당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대구 오페라하우스 로비 현장 매표소로 가면 일부 좌석을 반값에 할인해주는 데이 티켓 이벤트가 있고요. 당일에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축제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 구미와 안동에서도 공연이 펼쳐집니다. 각각 배비장전, 사랑의 묘약을 관람할 수 있는데요. 대구 오페라하우스 정갑균 관장에게 축제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20주년을 맞이하는 대구국제오페라 축제는 여러모로 이제 성년의 모습을 갖추는 첫 단계에 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대구 공연예술 그리고 우리 오페라의 방향성은 글로벌 문화 콘텐츠를 지향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엘렉트라 오페라 한국 초연인데요. 이 작품은 유럽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불가리아 소피아 국립 오페라 발레 극장과 협업을 통해서 작품을 이끌어내고 있고 올해 축제 말미에 이탈리아 페라라 오페라 극장에 저희 오페라 트란도트가 진출을 하거든요. 이런 글로벌 문화 콘텐츠의 오페라, 그 다음에 대한민국 최고의 오페라 도시의 어떤 오페라를 준비를 하는데 특별히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오페라들이 공연이 되어집니다.
우리 관객분들께서는 꼭 놓치지 마시고 저희 극장을 찾아주셔서 함께하는 귀한 축제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축제는 11월 10일까지 계속됩니다. 오페라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페라의 계절이 또 돌아왔습니다. 소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구민수 기자가 주목한 이슈는 뭔가요? 네, 어제가 577돌 한글날이었습니다. K문화 확산의 걸림돌로 한글 파괴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K문화 열풍으로 한국어 배우고 또 직접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네,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주로 보는 한국어 능력시험 지원자 수는 2020년 21만 8천 명, 2021년 33만 명, 지난해 35만 6천 명으로 최근 3년간 매년 1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K-팝, K-드라마 등 K 콘텐츠의 인기로 외국인들의 한국어 학습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국립국제교육원은 해외 각국에서 폭증하는 지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인터넷 필기시험을 신설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영어 시험 그 토익 시험처럼 맞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는 토픽 지원자 수가 이렇게 매년 최근 15%씩 급증하고 있다는 건데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도 수치로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음악, 영화, 드라마, 예능, 애니메이션 등 K 콘텐츠 10개 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평균 호감도가 2017년 60%에서 2021년 7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균 호감도 네. 그러니까 꽤 높은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K 콘텐츠 산업의 매출액도 2021년 137조 5천억 원을 기록해서 5년 전인 2017년 113조 원보다 17%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한국어 교재에서 배운 한국어와 실제 일상생활에서 쓰는 언어의 괴리가 크다는 점인데요.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외국인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줄임말을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네, 요즘 젊은 친구들 쓰는 그 신조어 같으면은 한국 사람들 특히 어른들은 잘 이해하기 힘들 때도 있어요. 네, 외국인들은 더 심각한 그렇겠죠. 상황인데요. 네. 지난해 멕시코에서 한국으로 온 유학생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국 친구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주고받은 질추라는 인사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질추. 네. 이 다른 친구가 즐거운 추석이라는 뜻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한국어가 뛰어나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무분별한 한글 파괴는 외국인들이 잘못된 한국어를 학습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세대와 국가를 잇고 소통의 역할을 해야 할 언어가 파괴되면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특히 초등학생을 낮잡아 부르는 잼민이 같은 단어나 중고교생을 벌레에 비유한 급식충이라는 혐오 의도가 담긴 신조어는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한글이 배우기가 참 어려운 그런 언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한글 배우기 힘들 텐데 이런 신조어까지 또 배워야 되니까 외국인 학습자가 배운다기보다는 좀 익혀야 되니까 이해해야 되니까 2중 3중으로 학습자들이 고생을 하네요. 네, 특히 대구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유학생들은 한자가 많은 한국말 특성에 더해 방언이라는 지역 특성, 또 또래 집단이 생성해낸 신조어를 익혀야 한다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6년 전 가족과 함께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왔다는 자이니딘 씨는 한국어를 배운 지 5년 된 회사원인데요. 김해에 있는 한 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 연수를 2년 동안 받았고요. 네. 근데 한국어를 배우면서도 가장 큰 난관이 한자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이니딘 씨는 지금 25살 정도 됐는데요. 한국어를 처음 배웠을 때
한자 단어들이 많아서 배우기가 너무 힘들었고요. 한국어로 된 단어 뜻을 알려고 하면 다시 한자를 파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한자어가 어려워요. 맞아요. 예. 이해를 하려면 한자어의 뜻을 또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기 뭐 한국인도 힘든데 외국인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투리는 외국인들에게 참 생소하겠습니다. 특히 경상도는 억양이나 성조가 특이해서 학습자들이 처음에는 좀 어려움이 크겠어요. 한자의 고비를 넘긴 외국인들을 기다리는 또 다른 장벽이 방언이었습니다. 중국과 일본 같은 한자 문화권 출신 유학생들 역시 한자 단어는 익숙하더라도 경상도 사투리 억양이나 낯선 단어들은 힘들어했는데요. 네. 경북대에서 교육사회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스치우핑 씨는 한국어 능력 시험 중에서도 가장 높은 급수인 6급을 가진 한국어 능력자입니다. 그런 그녀 역시 교재와 많이 다른 일상 언어가 한국어 학습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했는데요. 스치우핑 씨는 교재에서는 공식적이고 격식 있는 표현이 강조가 되지만 실제 한국인과 소통할 때에는 언어 사용 방식이나 사투리 때문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과 대화할 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서 고생했었다고 회상을 했습니다. 네. 한자어도 어렵고 또 방언도 어렵고 또 신조어 때문에도 또 어려움이 크겠습니다. 네, 이 SNS를 타고 우후죽순 만들어지는 기상천외한 신조어 탓에 일상적인 대화도 어려운 건데요. 한국어 친구들이 커피를 주문할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줄여서 아라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사람마다 다르다며 사바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바사요? 네, 사람 바이 사람의 줄임말입니다. 이런 신조어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네, 신조어는 점차 그 난이도를 올리고 있는데요. 머선 129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어 머선과 숫자 129를 조합하는 신조어인데요. 네. 무슨 일이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말과 영어를 조합한 신조어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차는 상태를 뜻하는 기차니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런 말을 처음 듣는 외국인은 아무리 한국어에 익숙해도 이게 한국어가 맞나 할 정도로 눈이 휘둥그레졌다고 합니다. 저도 한 번씩은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네, 예. 과도하게 이렇게 신조어를 사용하면 세대 간 그 소통 단절이라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최근 신조어는 같은 세대 간에도 소통 단절을 이끌 만큼 따라가기 좀 버거울 정도라고 해요. 네, SNS에서 사용되는 신조어가 한국어를 더 빨리 배우게 하는 동기부여도 되기도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큰 장벽이 되고 있는 건데요. 특히 SNS를 통해 대화할 때는 신조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친해지고 많은 대화를 해서 아닌 사람은 배척당하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 배영한 제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한국에 오는 외국인 중에는 아무래도 젊은 세대가 많고 또래 계층에서 통용되는 신조어를 모른다면 소외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신조어에 대해서는 국어학계에서도 오래된 논쟁거리라고 들었는데 전문가들은 이 한글 파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나요? 네, 뜻을 파악하기 힘든 신조어의 등장으로 잘못된 한국어가 사용되고 소통을 가로막는다는 지적도 있지만 시대적 흐름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K문화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분위기 속에서 과도한 신조어 사용은 외국인들의 표준적인 한국어 습득과 사용을 방해한다고 지적합니다. 예. 이종복 대구대 한국어문학부 교수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높은 한국어 실력을 갖추더라도 줄임말과 새말을 많이 쓰는 한국어 화자들과의 소통에는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지적을 했고요. 주지연 영남대 국어교육과 교수 역시 새 단어가 예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여러 언어 사용자들 간의 접촉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 학습자 입장에서는 어휘의 빠른 변화와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특히 신조어 중에서 이제 기존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은 외국인 학습자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니까 주의가 더 필요하겠네요. 네, 동음이어로 만들어지는 신어는 외국인이 한국어를 습득하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생일 선물의 줄임말인 생선은 맞아요. 외국인들에게는 물고기라고 읽힐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혼동은 효율적인 한국어 학습을 방해한다는 설명입니다. 네. 반면 신조어가 한국어나 한국 문화를 오염시킨다거나 문법 파괴를 일으킨다는 것은 과도한 시선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박선우 계명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신어나 줄임말은 일반적으로 휘발성이 강해서 정착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크게 주안점을 둘 만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 이런 신어나 줄임말은 언어 현상이어서 네. 이 언어 현상이 안 좋아지거나 문법이 파괴된다는 걱정은 할 필요 없다. 이런 말인 건가요? 네, 외국인들이 교재로 배우는 한국어와 일상생활에서 쓰는 한국어의 괴리로 힘들어한다는 원인은 신조어 때문이 아니라 교육 방식에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교육 방식이요? 네, 이정복 교수는 초중급 단계에서는 규범 중심의 한국어를 교육하더라도 고급 단계에서는 줄임말과 새말, 나아가 지역 방언 같은 한국어의 변이 현상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해야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일상적 소통에서 괴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어쨌든 한국어 학습자들 참 힘들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뭐 오징어 게임, 뭐 수리남, 또 범죄도시 이런 그 K 콘텐츠 네.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언어적 차이로 인한 불편함이 좀 없도록 우리가 스스로 좀 신경을 써야겠는데요. 맞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신조어가 이제 불편하다고는 생각은 많이 했는데 이 외국인 입장에서 바라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네. 이 세계로 뻗어가는 한글은 우리부터 지켜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네, 더 올바른 한글 사용 신경 써야겠습니다.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회복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도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반등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이냐를 두고 얘기들이 많습니다. 오늘 어쨌든 경제에서는 불확실성이 높은 주택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부동산 분석학회 송원배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역의 주택 동향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여전히 감소 추세인가요? 네, 미분양이 8월에도 감소하였는데요. 현재 전국의 미분양은 6만 한 1,800여 호가 있고요. 전월에 비하면 한 2% 감소했습니다. 이 미분양은 작년 11월 달에 한 5만 8천 호였다가 올 2월 달에는 7만 5,400호로 단기간에 미분양이 이제 급증했었죠. 네. 이 지난해부터 이제 미분양이 쌓이고 주택 시장이 악화되자 이 건설회사는 신규 분양 공급을 줄이게 됩니다. 공급 자체를. 네, 공급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미분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네. 이 미분양이 많았던 2월에 비하면은 현재 13,600호가 감소했고요. 또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의 미분양은 7,600호이고 지방의 미분양은 54,100호로 지방의 미분양이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한 970호, 인천은 1290호. 이 지방에 비하면은 서울과 인천은 미분양이 극히 없는 편이죠. 지방의 미분양이 8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대구 경북에 또 많은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대구 경북의 미분양이 전국의 30%나 될 만큼 미분양이 많습니다. 이 대구의 미분양은 서울에 비하면 자그마치 11배 많은데요. 전국에서 많은 미분양을 보이는 대구는 현재 한 1,770호, 경북은 8,190호가 됩니다. 이 광역시 기준으로 보면은 울산은 2,900호, 부산이 한 2,200, 네. 대전이 1,450, 또 인천과 대전은 한 1,000세대 남짓이고 강주가 570호입니다. 광역시끼리 비교해도 대구가 참 미분양이 많네요. 그렇죠. 우리 예. 광역시와 비교해도 대구가 이제 몇 배나 많고요. 이 대구의 미분양은 올 2월 달에 13,440호의 정점으로 매월 미분양이 그래도 감소 추세이고요. 8월은 전월에 비해서 401호 제일 많이 감소했었습니다. 이 지역적으로 감소되는 지역을 보면은 동구와 수성구의 미분양이 감소가 많았고요. 또 큰 변화가 없는 지역은 중구, 남구, 서구, 북구, 달서구는 미분양 감소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 대구의 미분양은 여전히 1만 호가 넘을 만큼 적체되어 있고 또 미분양 감소 아파트를 보면 계약 조건 변경이나 분양 가격 할인하는 아파트 단지 예. 또한 입지가 양호하고 생활 여건이 뒷받침되거나
미래 비전에 투자적인 요소가 곁들인 단지의 미분양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미분양 아파트를 사려면 그럼 어떤 점을 좀 고려를 해야 할까요? 네, 우선 지역부터 고려해 봐야겠는데요. 현재 사는 동네에서 옮겨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갈 것인지를 살펴봐야겠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이 미분양을 사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적이요? 네, 새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든지 또는 자녀 학교와 학원 때문일 수도 있겠고 또 직장 때문이거나 이 쾌적한 자연 환경을 원해서이든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살면서 누리는 것만큼이나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 또한 있겠지요. 자기의 목적에 부합하는 아파트에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제가 아는 지인은 지난 30년 동안 여기저기 오래된 주택에서만 살아서 이번에는 꼭 새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아하. 이분은 이제 학군과 교통이 좋은 곳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가격이 적당하고 생활 편의 시설이 적당히면 갖추면 되었던 것이었고요. 또 누구는 위치도 좋고 역세권을 갖추고 있고 미래 가치가 있는 조금은 고가의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해서 투자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분양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마다 개인의 취득 목적이 다르기에 우선 왜 사는지를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두가 위치 좋은 고가의 아파트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무작정 저렴하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구입 목적을 명확히 하시고 미분양에 따른 조건 변경이나 가격 할인하는 아파트의 정보를 파악해서 알짜 미분양을 찾아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알짜 미분양. 예, 귀가 솔깃해지는데 그럼에도 아직 미분양이 많은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일부에서는 이제 중도금 이자 후불제에서 중도금 무이자로 바뀌기도 하고요. 네. 또 발코니 확장비가 유상에서 무상으로 바뀌고 기타 유상 옵션들도 무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분양 가격을 할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원래 최대 25%까지 할인하는 미분양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상에서 무상으로 바뀌는 옵션과 또 분양가 할인 적용이 기존 계약자에게 소급해서 할인하는 단지가 있는가 하면 네. 새롭게 취득하는 분양자에게만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 섣불리 샀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좀 기다려보자는 심리도 내포되어 있기도 하고요. 예. 또 건설 사업자 입장에서는 기존 계약자까지 소급해 주려고 하니까 지출되는 비용이 너무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기계약자는 좋은 동호수를 먼저 가져가지 않았느냐고 하지만 네. 미리 분양받은 계약자는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억울하겠는데요? 네, 또는 지금 일부 할인된 조건으로 분양받으면 좋겠지만 혹여라도 계약 이후 추가 할인 조건을 내건다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분양은 제한적이고 특정한 단지에서만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유로 현재까지 미분양이 아직도 1만 세대 이상 남아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서울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미분양이 지금 1,000호 이하로 감소를 하고 또 공급 부족으로 부동산 가격이 회복하면서 더 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공급 활성화 대책을 내놨어요. 네, 이 전국적으로 신규 공급이 부족하고 특히 서울의 공급 상황이 심각합니다. 네. 서울의 공급 부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이 공급 부족인데 공급은 충분하다고 하면서 공급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공급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격이 하락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배경은 고금리 영향 탓이 컸습니다. 고금리. 이 공급 부족보다 고금리로 인해서 가격 조정이 이뤄졌었기에 금리만 안정된다면 서울의 가격 급등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 될 겁니다. 예. 정부도 이제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에 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작년부터 공급 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많이 위축된 상황인데요. 네. 앞으로 공급될 주택을 알아보려면 인허가 되는 물량이 중요합니다. 인허가 되는 물량요? 네. 지난해 동기간 대비 34만 7천 호에서 21만 3천 호로 인허가 물량이 39% 감소했고요. 착공되는 물량 또한 전년도 동기간 대비 56%나 감소했습니다. 이 최근의 주택 공급의 인허가 물량이나
착공 물량이 급격하게 위축됨으로 인해서 장내 수급 불균형의 우려가 예상되기에 정부는 공급 촉진을 위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공급이 감소하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네요. 네, 이 공급이 감소한 것은 일단 주택시장 침체가 큰 원인이죠. 그렇다면 주택시장이 침체한 원인을 알아봐야겠죠. 예. 가장 큰 원인은 수요의 감소입니다. 과거 우리가 수백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나타냈었고 고가의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사야 했던 아파트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예. 이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인 만큼 내 돈으로 집값을 다 치를 수 없어서 대출을 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출 금리가 급등하게 된 거죠. 납부하게 될 원금의 고금리까지 더해지면서 수요자는 메리트를 잃었습니다. 이 수요가 줄어들고 미분양이 발생되어서 공급하기를 꺼리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건설사는 고금리에 금융 비용이 증가하고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으로 주택건설 사업성은 과거 대비 악화가 된 거죠. 예. 건설에서 미분양으로 금융 비용을 부담하기보다는 이 사업을 연기하거나 불확실한 사업장은 포기하는 게 건설사에는 이득이 되겠죠. 따라서 지난해 인하가 된 물량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착공하지 않은 물량이 34만 원이나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정부의 공급 활성화 대책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수도권의 공공주택 용지의 용적률을 상향해서 한 3만 호 정도 확충한다는 내용과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가 있고요. 또 지구 단위 계획과 주택 사업 계획 승인을 동시에 승인하는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공급 시기를 당기겠다고 합니다. 네. 또 이제 민간의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 택지의 전매 제한을 1회에 한해서 허용하고 또 공사 과정에서 증가한 공사비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 계약서를 활용해서 공사비를 정액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예. 네. 또한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심사 기준을 개선해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공급 활성화 대책이 우리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크게 의미는 없는데요. 우선 공급이 부족한 서울 수도권 얘기입니다. 네. 우리 지역은 최근 수년간 초과 공급이 있었었고 현재도 사업 승인 후에 착공하지 않은 물량만 해도 수만 세대에 이릅니다. 그리고 또 대구는 서울과는 반대로 올 1월에 주택 사업 승인을 전면 보류한다는 대구시의 발표가 그렇죠. 있었지요. 예. 이 3만 5천 세대의 입주 물량에 미분양 1만 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이제 공급 활성화 대책이라뇨. 우리 지역에서는 가당치 않은 얘기이고요. 그러면 우리 지역도 신규 공급이 끊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2, 3년 뒤에는 입주 절벽이 오냐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현재까지 분양하지 않고 착공해서 건설 중인 아파트가 20개 단지 9천 세대가 있습니다. 이 정부의 공급 활성화 대책은 우리 지역과는 무관하고 그렇군요. 공급이 부족한 서울 수도권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어쨌든 경제에서는 불확실성이 높은 주택시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구 경북 부동산 분석학회 송원배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보 클립. 대구생활문화센터가 2023 연말 프로젝트 크리스마스의 마법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진행하는데요. 지역 작가와 생활미술 동호회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진행형 전시로 11월 4일부터 시작됩니다. 참가자는 선착순 예약으로 모집하며 오늘부터 대구생활문화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10월 14일) 토요일부터 29일 일요일까지 문경세제 도립공원에서 2023 문경 사과축제가 열립니다. 행사는 백설공주가 사랑한 문경 사과라는 주제로 전시, 판매 행사, 공연 등이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사과 농가들이 판매 부스를 운영해 당도 측정을 통과한 맛 좋은 사과를 판매하고 농특산물 판매장에서 오미자, 표고버섯, 약초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경세제의 아름다운 단풍과 함께 달콤한 사과 맛보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3 상격 골목축제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대구 북구 플랜 경북대점과 청문당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 2회째를 맞는 상격 골목축제는 지역 주민과 상인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행사인데요. 난타, 스포츠 댄스, 우쿨렐레 등 공연과 각종 참여 행사가 진행됩니다. 지역 주민과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이번 축제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에서 이번 주 주말 이틀간 빈누리 정원에서 2023 반려동물 페스티벌을 엽니다. 이번 행사는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주를 주제로 동물 보호와 복지, 생명 존중에 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자 운영하는데요.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반려동물 운동장과 전문 동물 훈련사가 반려동물의 문제 행동을 교정해주는 상담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 동물사랑보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보건환경연구원이 이번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 방역을 추진합니다. 겨울 철새 유입이 본격화되는 동절기를 앞두고 특별 방역을 진행하는데요. 이 기간에는 방역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가금농장과 방역 취약지역 정밀 진단을 강화합니다. 또 닭 독축장과 거점 소독시설에 대한 정기 예찰과 철새 도래지 소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박나영이었습니다. 얼마 전 자신을 말년 병장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부대 외출 당시 서울의 한 카페 매장을 찾아 음료를 구매했는데 플라스틱 뚜껑에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글이 적힌 것을 보고 감동했다며 인터넷에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에 국가보훈부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며 그 카페에 아르바이트생을 찾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주 10월 둘째 주는 제대 군인에 감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제대 군인 주간입니다. 제대 군인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감사와 응원의 자리가 많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